그러면 반대로 그럼 핵폭탄은 핵연료를 한 번에 연소시켜버려서 폭발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폭탄이 이제 위험하다고 많이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위험하다고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아까 연소라는 표현을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가 연소라는 표현 쓰면 안 되거든요. 아, 좀 개념이 다른가요, 많이? 맞아요. 연소는 네. 말 그대로 불이랑 타는 거거든요. 석탄이 타고 석유가 타고 이러는 것처럼요. 맞아요. 걔네들은 화학적으로 보면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질이 변해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맞아요. 거죠. 화학적으로 분자들의 뭐 배치든 구조든 이게 더 안정한 상태로 변해가는 걸 생각을 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저희가 석유가 됐던 석탄이 됐건 불이 붙어서 불탄다 라는 거는 결국 그 의미고, 산소랑 결합한다가 연소고, 그러면서 열을 내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뭐 핵분열이나 핵융합 같은 핵에너지는 어떤 관점에서 연소라고 부를 수 없는 건가요? 연소를 산소와 결합하여서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라고 이해를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핵분열은 절대 연소를 부를 수 없는 게, 얘는 산소랑 그런 분자들의 재배치 수준이 아니거든요.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 핵이 중성자를 먹어서 더 안정해지려고 쪼개지거든요. 그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생한 에너지죠? 쪼개지기 전과 쪼개진 후에 원자핵의 질량을 저희가 쉽게 생각 양팔절에 달아둔다 생각하면, 쪼개지고 나서 질량이 좀 줄어들어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질량이 그러면 어디로 왔을까요? 그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다. 모두 알고 있는 E는 mc제곱. 아, 그 공식이 이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를 증명하는 공식인 거죠. 수를 나타내는 공식이죠. 그러니까 연소라는 거는 그냥 분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상태가 변하면서 만들어진 에너지지만, 핵분열이나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질량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질량 값의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에서 막대 에너지가 발생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연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군요, 그게. 맞습니다. 연소는 화학적 에너지고,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이거는 핵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아예 개념이 완전히 다르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핵폭탄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핵에너지가 이제 질량을 감소시키면서 그거를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힘으로 폭탄을 터뜨리고 원자로를 이제 가동시키는 건데, 그러면 보통 이제 핵폭탄 하면 사람들이 파괴력 이것도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방사능 낙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사능이란 게 어떻게 위험한 건지 좀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방사능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정의를 네네. 하고, 어떤 것을 명확히 방사능에 부르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사능에는 세 개가 있어요. 방사선에는 네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어요. 그 중에 감마선이 저희가 아는 어떤 그 엑스레이 찍고 하는 그 선인가요? 맞아요. 감마선은 네. 이제 빛이에요. 빛. 고에너지 빛이에요. 어... X선이랑 감마선 둘 다 빛이에요. 형광등에 나오는 거 같은 빛. 차이점은 누구는 에너지를 분류하기도 하고, 누구는 얘네들의 기원. X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가 원자 핵 내에서 안 들떴다가 이제 줄어들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자 레벨에서 나오는 이제 그 빛인 거고, 감마선은 아까 얘기했던 핵분열하면서 나오는, 얘네들이 붕괴하면서 나오는 그런 빛이라 생각하면 돼요. 훨씬 더 고에너지죠. 아, 엑스선보다 훨씬 고에너지, 그러니까 더 유해할 수 있는 거네요, 몸에. 맞습니다. 더 유해하고 더 에너제틱하니까 저희 DNA 같은 그런 화학 결합을 끊어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돌연변이나 암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는 거네. 헐크가 영화에서 감마선 맞고 헐크 된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죽을 거예요. 영화는 영화니까. 아우, 너무 단호하시네요. 죽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알파선이랑 베타선 같은 경우에는 감마선이랑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감마선은 빛이라 했잖아요. 네네. 알파선, 베타선 입자예요. 아, 알파선은 헬륨 핵입자가 방출돼서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 비비탄처럼 이렇게 쏘는 거네요. 그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베타는 고에너지 전자라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저희가 붕괴열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핵분열에서 나온 애들이 놔둬도 질이 붕괴한다고. 네. 어떤 애들은 그냥 감마선만 내뿜고, 굳이 이제 얘가 핵변환하지 않고 감마선 내뿜는다는 거는 원자핵이 들뜬 상태에 있다가 이제 저에너지 상태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안정화된 애들이 있고, 근데 그것만을 부족해서 어떤 친구들은 알파 붕괴를 해요. 그 말인 즉슨 헬륨 원자핵을 내뿜고 다른 원자로 바뀌어요. 안정해지려고. 아예 그냥 원자의 종목이 달라지는 거네요. 맞아요. 화학적 성질을 바꿔버리고. 그러면은 뭔가 제가 이제 문돌이로서 그냥 딱 듣기에는
실제로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를 발사하는 알파선이나 베타선이 더 해로워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딱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알파선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알파선을 막으려면 얼마만큼의 두꺼운 뭐 벽이 필요할까요? 콘크리트 기준으로 말해보면 될까요? 마음대로 콘크리트 되고 한 콘크리트 1m 정도는 맞지 않을까요? 알파선은요 네. A4 하나 못 들어요. 아 그래요? 알파선은. 아 그럼 사람한테 해롭지 않겠네요 되게?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 속에서 터져버리면 맞아요. 우리 피부가 생각보다 튼튼해요. 이 피부는 알파선, 베타선이 못 뚫어요. 감마선은 다르냐. 감마선은 고에너지 빛이니까 뭐든 잘 뚫어버리고. 그래서 차폐를 한다면 감마선을 막기 위해서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알파, 베타는 차폐가 의미가 A4 막히거든요. 뭐 베타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갔는데 뭐 콘크리트 벽이랄까 책 한 장 다 막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성격이 다르네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피부가 아니라 다른 데를 통해서 접촉을 해서 막지 못하게 되면은 알파선이 굉장히 해로워진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에너지가 전적으로 우리 세포들한테 전가가 될 거니까. 그러면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저도 배경 지식으로 들었던 게 사실 실제로 방사능을 피폭을 막 낙진을 맞은 것보다도 낙진을 맞은 땅에서 자라난 풀을 먹고 풀을 젖소가 먹고 그 젖소에 젖을 먹으면서 사람이 피폭을 됐다. 2차, 3차 피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알파선이나 베타선이 큰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죠. 만일 실제로 그게 유의미하게 됐더라면. 근데 아까 낙진 이야기 하셨었는데 위험한 친구들이 핵폭탄이든 원자력 발전소 핵분열이면 가장 위험한 동위원소가 딱 세 친구 있어요. 아이오딘 131, 요오드라 부르는 네. 요오드 혹은 아이오딘 131, 세슘 137, 스론튬 90 이 세 친구들이 가장 위험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말씀하셨던 이게 요오드 131이랑 세슘이랑 스트론튬이랑 이런 친구들이 그런 식의 알파, 베타, 감마선을 내뿜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다들 이제 베타선을 내뿜는 친구들인데 아, 네. 왜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몸의 장기들에 들러붙어요. 아, 이게 축적이 돼 버리는 거죠. 맞아요. 안에. 그리고 축적된 상태에서 계속 그 베타선을 뿜어 버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피부 바깥에서 들어온 알파선, 베타선은 그렇게 안 위험해요. 잘 막기만 한다면. 네. 근데 몸에 들어온 순간 그리고 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빠져버리면 뭐 상대적으로 덜 해롭겠죠. 몸에 들러붙어서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요오드는 갑상선에 정말 잘 달라붙어요. 아, 갑상선 암 걸리고 그러는 거. 맞아요. 만약에 이게 딱 들어와서 피폭이 돼 버렸다. 그럼 그때는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으로서? 네. 답하군요. 뭐 없죠. 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스트론튬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가장 위험한 친구인데 화학적 성질이 칼슘과 유사해요. 저 칼슘 뼈에 뼈죠, 많잖아요. 뼈. 네. 그래서 얘가 몸에 얼마나 남아 있냐면 몸에 35년 동안 저 35년이 지나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몸에 축적된 애들 비율이. 그것도 35년 지나면 또 반으로 줄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번 스트론 쉽게 얘기하면 먹으면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얘가 뼈, 특히 골수, 척수 이런 데에 들러붙어서 계속 방사선을 내뿜게 되면 베타선을 재미없는 상황이 되겠죠. 백혈병이 유발된다거나. 제가 생물학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헐크가 될 리는 없다. 그렇죠. 헐크는 네 이제 과학적이지 않다. 시체가 되면 시체가 됐지. 그렇죠. 초록색 시체가 초록색 시체가 되면 초록색 시체 됐지. 그 되게 뭔가 느낌이 환경 호르몬 이야기 많이 나왔죠 뉴스에. 환경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이랑 그게 비슷해가지고 사람의 이제 내분비계를 교란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되게. 그렇게 설명한다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얕고 넓은 지식으로 우리 문과는 얕고 넓은 지식으로 승부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피폭이나 그런 문제는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애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이겠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원자로나 이런 데서 설계를 할 때도 굉장히 안전규칙이 빡세게 적용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다만 하나에서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갈 때 원자력 발전소는 핵폭탄 같은 핵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이때가 쭉 했던 그 이야기 결론은 못 일어난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걸 아마 언급 안 한 것 같은데 핵폭발을 위해서 사용되는 연료, 핵연료의 농축도랑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농축도랑은
아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대충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 있나요? 뭐 연료용이랑 무기용이랑. 우라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우라늄 235가 상당히 위험한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85% 이상, 그러니까 85%. 전체 우라늄 중에 네. 이 우라늄 235의 비율이 85% 이상이 되면 이거 모아가지고 던져버린 뭐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제 리틀 보이다. 그 친구가 되는 거네요. 그 작은 친구가 친구가. 되는 거죠. 작은 친구, 작지만 큰 남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발전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이제 뭐 가압 경수로 하죠. 네. 얘는 한 4% 정도. 우라늄 235 농축. 4%대 85%다. 그러니까 이게 연쇄 반응의 그 속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농축률이 일단 아주 높지 않더라도 그걸 압력을 확 가해버리면은 그것도 폭탄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제가 알고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핵폭발 같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이제 uncontrolled된 이런 폭탄으로서 작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량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얘를 결정해 주는 게 당연히 농축도고, 그리고 어떻게 얘가 생겨 먹었느냐. 근데 아마 계산을 하겠지만 네. 무기로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막 유의미한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너무 커가지고 압축시키는 것도 힘들 거고, 그리고 그 많은 거를 이제 떨어뜨렸다가 뭐 터뜨리고 싶은 데서 이제 합친다? 그거는 저는 메리트가 없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한 가지 알아두시면 딱 제일 좋은 게, 원자와 정원자 꼭 해두시고 말은 농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저농축 우라늄이라서 원자력 발전 사용되는 거는 핵폭발을 만들려 해도 만들 수가 없다. 원자력 발전은 그래서 기술적으로 터질 수가 없는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핵폭발로 터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서 조금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네요. 터지는 것처럼. 맞아요. 붕괴열을 적절히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빼갈 수만 있으면 원자로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